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근무하는 이상인 감독관입니다. 어, 오늘 그 벤처기업 관련 이제 주 52시간제 설명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사회를 맡게 됐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정책 단장님이신 박종필 국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고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정책과의 정기환 과장님 인사 말씀 듣고 이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고용노동부 박종필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필입니다. 이 마이크가 켜진 건가요? 예, 그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7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테고 또 이렇게 걱정거리도 많으실 테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이제 뭐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자리를 갖고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하니까요. 그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다음 우리 이제 중기부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정책과장 정규환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에서 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만성적인 구인난과 빠듯한 납품 일정, 그리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보전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이제 3년 전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하지만은 일부 기업들은 52시간제 준비가 좀 미흡한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52시간제를 잘 제대로 모르는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나 제품의 특성, 작업장의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가지고 52시간 준수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기업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오늘 고용부 국장님과 실무자를 모셔가지고 이 제도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가 시행 첫 해기 때문에 5인 49인 이하는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단속이나 적발보다는 현장에서 안착을 지원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또한 정부에서 다양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고용부에서 임금 보전 지원 등 그리고 중기부에서도 정책 자금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지원 시책을 좀 활용하면서 현장에서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부 등 정부는 또한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지원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고요. 오늘 이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52시간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이 장시간 근로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나가야 할 방향과 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서 근로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인 감독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 내용이라고 오늘 그 설명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책자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특히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설명 자료 그 목차 한번 보시면 저 이제 배경 부분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셔야 그거에 대한 예외적인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돼서 신설됐고 선택근로제의 정상기간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 확대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좀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와 수반돼서 시행령 개정 내용들이 있는데 운영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배경 부분은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 보면 주 52시간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기업 규모에 따라서 18년 7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딱 맞춰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제도 개선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일례로 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좀 넓힌다든가 이런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왔고 그 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 탄력근로제 신설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 선택근로제를 운영할 때 정상기간을 기존에 1개월로만 하던 걸 3개월까지 확대하는 이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현재 4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완 입법 내용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 보완 입법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라고 뭐 워낙 애로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제기들을 하시고요. 또 언론에서도 뭐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건데 당시 이제 주로 개정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휴일 근로까지 포함해서 일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건 동일했는데 기존에는 휴일 근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을 운영하는 경우에 주중에 52시간 근무를 하고 휴일에 8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아닌 걸로 봐서 추가로 8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다 가능해서 60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거고요. 혹시 주휴일을 이틀로 운영하던 사업장은 기존에는
이틀씩 8시간에서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52시간까지 제한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그게 주 52시간제의 기본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30인 미만 특히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일에 맞춰 준비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일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법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52시간제를 준수해야 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52시간에 플러스 8시간까지 해서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그거는 내년 12월 말까지 해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운영하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단축됐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를 가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불가피하게 10시간 근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10시간 중에 전반부에 있는 8시간까지는 50%만 가산해서 1.5배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해서 2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특례 업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 법 개정 전에는 특례 업종이 26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26개 업종의 특례 업종이 인정이 됐었는데 법 개정으로 5개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 특례 업종으로 되면 어떤 게 가능한 거냐? 특례 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면 일주에 60시간, 68시간까지도 근로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26개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운송 관련 업종 4개에 보건업 1개 해서 그 5개 업종만 특례로 유지하고 나머지 업종은 더 이상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당시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게 됐고요.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에도 확대해서 시행이 되고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이라는 건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최근에 공휴일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제 법률이 생기긴 했는데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었죠. 근데 다만 사업장에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 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약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노사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약정의 내용인 거고 법상 반드시 유급 휴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18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기업도 규모에 따라서 이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그 30인 미만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라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또 문의가 많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휴일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이제 공휴일법에 따라서 다 민간기업 유급휴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문의들이 전화도 많고 한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상들이 많으니까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공휴일법에서 따라서 유급휴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그 공휴일법에서 공휴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휴일법에서 하반기에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해서 4개의 대체 공휴일을 정한다는 공휴일법의 규정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일이 보장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 30조 2항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공휴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라고 위무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관공서 공휴일에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입니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진 않았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하반기 8월 15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 쉬게 해줘야 되느냐,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거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공휴일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에서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 규정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전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현재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정하면서 현재 그 규정에서 대체 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설 추석 명절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8월 15일 전에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규정 개관인데요.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어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는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묵시적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 당연히 해야지라고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너 지금 이거를 해라고 명시적인 지시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어떤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너 왜 그걸 왜 하냐,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걸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되느냐 아니냐에 노사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사업장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지방관서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요. 결국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이나 이것만으로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밖에 없고 해외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이게 명칭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 구속 여부라든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인데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장소, 사업장 밖을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이 되죠. 우리가 통상 휴게 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그 휴게 시간입니다.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 시간을 따로 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휴게 시간 1시간을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휴게 시간은 근로 의무가 없다 보니까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 시간도 아니고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죠. 다만 이거와 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이라는 건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육체적 노동 같은 경우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작업을 잠깐 안전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동안 잠깐 쉬면서 작업장 내에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내가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 순간 자유롭게 이용은 하지 못해요. 선임 작업이 끝나야 내 노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근무 장소에서 언제 노무를 제공해야 될 시기가 될지 대기하면서 그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노무가 제공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 시간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는 거를 근로기준법 50조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출장 업무도 원칙적으로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그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는 시간은 너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거니까 근로 시간에서 빼겠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 출장 업무를 수행하라는 업무 명령을 받아서 이동하는 건데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죠. 뭐 일례로 저도 지금 오늘 세종에서 서울로 이 설명회를 위해서 출장을 왔습니다. 기차 타고 이동을 했겠죠. 버스 또 환승하고 이동을 했을 텐데요. 그 이동하는 시간 2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거를 일을 안 했으니까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면 제가 오늘 6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근로가 저는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의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2시간 빼고 설명회 끝나고 다시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2시간 빼면 오늘 임금을 저한테 4시간만 지급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업장 내에서 근로 시간 도중에 출장을 위해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근로 시간에서 빼겠다. 이런 사업주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로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출장은. 다만 이제 노사 간의 다툼이 되는 건 근로시간 종료 후에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 또는 이제 집에서 출장지로 바로 가는 경우의 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 볼륨을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이게 최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바로 이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벗어나는 장거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서울이고 근무지도 서울인데 뭐 부산으로 출장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보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안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출퇴근에 가름해서 이동하는 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뭐냐면 내가 이제 집이 안양이고 근무지가 서울인데 그러면 이제 맨날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거잖아요. 그때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업무 끝나면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데도 한 40분 걸려요. 근데 다음 날 거래처가 만약에 뭐 안산 쪽으로 바로 9시에 미팅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집인 안양에서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40분이나 다음 날 9시 미팅을 거래처인 안산으로 가기 위해서 안양으로 안산으로 바로 이동하죠. 이것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출장 업무가 없으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때 걸리는 그 거리만큼 그 정도 통상 그 정도 수준의 이동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출근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집까지 가는 시간을 퇴근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는 출퇴근을 출장지로 그냥 바로 하는 차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교육 시간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전 뭐 산업안전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 뭐 고객응대교육, 그리고 직무능력교육 이런 거를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들을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실시하는 교육들이 있죠.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그것까지 인정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직원들 직무능력 개발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뭐 전산개발 어떤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교육에 들어간 그 수강료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거나 회사 내에서 이제 무료로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경우, 근데 이 교육을 들을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그거를 들었을 때 사용자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 근로자들 역량 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좀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이들 어려움 호소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기본 근로시간을 두고 있고요. 다만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플러스 12 해서 주 52시간제 이렇게 그냥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기본 틀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범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이제 주별로 근로시간을 좀 늘리고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라는 거를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아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제도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5개 특례 업종에 허용되는 특례제도라는 걸 통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근로시간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거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저희가 소정근로시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더라도 일주 12시간 한도로 두고 있습니다. 뭐 근로자가 원하면 또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그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긴 한데, 현행 법상으로는 이런 합의나 동의나 요구가 있더라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50%,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야간 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 가산 수당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 가산을 하도록 하고 있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야간 근로 같은 경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중복해서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근로한 게 야간 근로 시간대에 하게 됐다라고 그러면 휴일 가산은 가산대로 주시고, 야간 시간대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 외에도 야간 가산을 추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장 근로가 이루어졌는데 연장 근로가 계속 길어져서 야간 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그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인 거는 연장 가산 수당에 야간 가산 수당을 또 중복해서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산부 연소자 보호는 참고만 하시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의 근로, 연장 근로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업장 내에 임신하신 여성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본인이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혹시라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임신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배가 불러오고 하면 그래서 임신했구나라고 알게 되시면 그때는 연장 근로를 절대 시키면 안 되죠.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니까 그거 꼭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 사용자 임신한지 모르고 연장 근로를 시켰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안 밝혀서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초기에는 또는 임신한 근로자 자체도 본인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초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까지는 처벌은 하진 않겠죠. 본인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걸 처벌하진 않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임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신체 변화가 있음에도 몰랐다고 하는 거는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꼭 임신한 경우에는 그 연장 근로 안 된다라는 점, 그 점은 좀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용근로시간제도 설명드릴 텐데요. 아마 이 제도를 좀 주 52시간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유용근로시간제도는 매주 52시간 딱딱 맞춰서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이 많을 때 조금 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는 이런 대표적인 제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근로시간 제도의 유형을 보면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 스케줄이나 연구개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운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좀 몰아서 해야 될 때 근로시간을 좀 늘려야 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 운영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 그리고 이제 그 전반부 근로시간 업무량에 따라서 좀 조정하는 게 탄력근로제고요. 근로자의 선택에 맞춰서 좀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게 선택근로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기록해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걸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10시간을 근무했어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하루 9시간을 근무한 걸로 서면 합의가 돼 있으면 9시간 근무한 걸로 인정하는 제도가 이 제도에 해당하고요. 그 제도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가 있고 재량근로 제도가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실 때는 법에서 일정 부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요건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요건에 맞춰서 도입을 해주셔야 되고 그 요건이 맞지 않으면 그 무효가 되거든요. 그 제도 자체를 운영한 게 된 게. 그럼 나중에 무효가 되게 되면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 초과한 거는 다 연장 근로가 돼서 다시 가산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해 주셔야 되고 연장 근로를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나중에 되니까 꼭 요건은 반드시 준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도 유형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탄력근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고요.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계절적이거나 또는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좀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또는 냉난방기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시기별로 업무량 편차가 많으니까 탄력근로제도를 좀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근무할 총 맥시멈, 그러니까 총 그 근로시간 양을 정해놔요. 그래서 1개월에 170시간 일하겠다라고 하면 170시간 총 양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별로 근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근로자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내가 오늘은 좀 많이 해야 된다. 작업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은 12시간 근무하겠다라고 하면 12시간을 하고요. 그렇게 며칠을 쭉 근무하다가 작업 스케줄을 일정 레벨 또는 수준에 맞춰 놨으면 이제 조금 적당히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1일 8시간을 운영하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크게 뭐 관리할 게 없겠다라고 하면 1일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총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선택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가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하면 그 이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의 연장 근로가 일부분 발생하긴 하는데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뭐 1일 9시간, 일주 45시간을 근무한 걸로 서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걸로 보는 제도고요. 이 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데는 이제 영업직이라든가 AS라든가 출장 업무가 많은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량근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업무 근로시간의 배분이나 운영에 대해서 근로자가 재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도 근로자에게 재량이 있는 경우입니다. 업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재량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제도인 거죠. 사용자는 사실상 업무 수행 결과랑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간 체크 정도고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에게 대대적인 재량이 인정되는 업무들에 적합한 제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량 근로는 근로자가 몇 시간에 근무하던 합의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또는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도입이 가능한 거고 근로자 대표 노사가 합의해서 도입하더라도 이 대상 업무가 아니면 그렇게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꼭 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상 업무에 한해서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상품, 신기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재량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이 연구 개발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량 근로를 도입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이 연구 개발 업무를 하더라도 재량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재량 근로제 도입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파트별로 파트 팀이나 이런 팀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팀장이라 이런 분들은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행 일정 같은 거에 대한 본인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는 그 팀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과정의 진행 척도라든가 진행 과정 중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고 최종 결과물 위주로 보시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 팀이나 파트장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우리 팀을 꾸려서 운영할지 그런 분들은 재량 근로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팀에 소속돼서 팀장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본인이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까지 다 재량 근로가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근로자들은
차라리 이제 선택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업무 수행 방법에 재량이 없을 때는 재량 근로를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되, 뭐 2주 지금 현재 3개의 단위 기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주 이내가 있고 3개월 이내가 있고, 지난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3개월에서 6개월 그 탄력이 신설돼서 3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주 이내는 취업 규칙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으로는 안 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정도 설명드리고, 제가 계속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여러 차례 설명드리긴 했는데,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그럼 우리 이 제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근로자 대표로 봐야 돼서 그 어떤 사람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문의하는 것 중에 전 근로자 동의서 받으면 되냐, 이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택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근로자한테 개별 동의서 다 받으면 전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효력 인정이 안 돼요. 법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그러니까 사용자랑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임원진들이나 이런 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빼고 근로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다, 또는 노동조합이 있긴 한데 일부만 가입돼 있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은 안 된다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우리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려 한다. 근로자 중에 이 대표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출마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면 되고요.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뭐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운데 다만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그리고 비밀 뭐 이렇게 투표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적절하고요. 근로자 대표는 참고로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로 선출하셔도 가능해요. 그래서 복수로 선출되면 그 복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직종별로 대표를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별로 대표가 뽑혀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 복수의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력을 혹시 도입해서 운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상황 2개만 좀 당부를 드리면, 2주 이내 탄력을 도입하면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또는 3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도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연장 근로 시간은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기본 근로는 요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 12시간은 추가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2개를 더해서 근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 12 더하면 60시간까지 가능하죠. 2주 이내는. 그리고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같은 경우에는 64시간까지 가능한 겁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탄력 근로제가 평균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연장 근로도 평균 맞춰서 일이 많을 때 연장 근로를 한 일주에 20시간 하고 일이 없을 때 4시간에서 평균 12시간 맞춰도 되느냐, 그거는 안 됩니다. 연장 근로는 평균 개념이 아니고 각 주마다 연장 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된다라는 점 좀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의 사항은 탄력 근로 혹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단위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짜리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데 신입 근로자가 입사해서 이제 탄력 근로제 적용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을 딱 끝나야 평균 40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던 건데 4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전반부 3개월에 일이 많다 보니까 3개월에 52시간으로 풀로 잡아놓고 뒤에 3개월에 그 3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놓은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4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시간을 평균해서 40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가산 수당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을 완성했다면 가산 수당이 발생 안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 뭐 퇴사도 있을 수 있고 해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망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산해서 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 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택 근로제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제 선택 근로제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연구 개발하거나 이렇게 아무래도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경우 이제 정해진 작업 스케줄이나 이렇게 일반 제조업체처럼 정해진 작업 일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날에 따라서 좀 근로시간 편차도 크고 그런 근로자들이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라든가 본인의 스케줄에 따른 업무다 보니까 이게 좀 활용하기 적합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정 기간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총 근로시간이 정해지면 하루 몇 시간을 근무할지 그리고 몇 시간을 근무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할지를 근로자가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선택근로제입니다. 보통은 통상 1개월 이내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신상품 신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고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완전히 그냥 프리하게 맡기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든 뭐 6시부터 나와서 하든 그리고 언제 퇴근하든 일절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가 거의 완전 선택제인데 현실적으로 뭐 벤처기업이나 오늘 참여하신 기업에서는 완전 선택제를 하기에는 근로자들 복무 관리라든가 작업 스케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활용이 어렵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 활용하실 때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이거는 일정 시간대에 의무적 시간대를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네 업무 실적에 따라서 일일 근무 시간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할지는 너 선택인데 다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무실 내에서 근무해라. 의무적으로 시간대를 설정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전날의 작업 일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보고 논의하고 앞으로 작업 일정을 회의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무적 시간대를 두죠. 그래서 그 의무적 시간대에서는 그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고 업무 지시도 해야 되고 현재까지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런 회의하는 시간들로 활용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부분 선택제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 등의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그거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하셔야 되고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할 때는 대상 근로자 서면 합의서에 대상 근로자를 정해야 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직종, 일부 근로자, 일부 부서 이렇게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기간을 서면 합의서에 담아야겠죠. 1개월로 할 건지 2개월로 할 건지 3개월로 할 건지 아니면 또는 14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정상 기간을 합의하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정상 기간에 총 몇 시간을 할 건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무적 시간대와 선택적 시간대 그런 거를 서면 합의서에 정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 시간대를 서면 합의서에 정하게 됩니다. 이 표준 시간대는 이제 근로 시간이 일별로 다르다 보니까 휴일이라든가 휴가를 부여할 때 하루 몇 시간을 부여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 그 일을 몇 시간으로 볼 건지를 정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업장 간주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근로 시간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실시 요건에서 요 대상 업무들 꼭 반드시 좀 확인을 해서 실시를 도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도입해 주시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반드시 필요한데 하실 때 넣으셔야 될 내용은 대상 업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재량 근로제 도입할 건지 그리고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이나 방법, 시간 배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서면 합의서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로 시간을 몇 시간 근무한 걸로 볼 건지에 대한 그 합의하는 시간을 그 서면 합의서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요. 이 제도들은 하려면 우선 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저희 지방 노동관서가 있거든요. 거기 근로개선 지도과에다가 인가를 신청하셔서 인가를 받게 되면 52시간을 초과해서 추가로 근무가 가능하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아래 5개 사유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가 해당된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제 요 특별연장 근로 인가 받아서 주 52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건강권 보호 조치 그 예를 들고 있는 이렇게 보호 조치 방안들에 따라서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례 제도는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인 미만 부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오늘 참석하신 업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서 자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입법 내용은 앞에서도 얼핏 설명을 드렸는데요. 3개월 초과하는 탄력 근로가 신설됐다라는 내용이랑 그리고 근로시간을 3개월 같은 경우엔 사전에 다 확정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확정할 필요 없이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사후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좀 요건이 완화됐고요. 그 근로시간도 불가피 중도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좀 개선이 됐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단위기간 중단 시에는 앞서 임금 정산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설명드렸죠.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신상품 연구개발에 한해서 최대 3개월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근로제 3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는 이 정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근로일별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도록 건강보호 조치가 됐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개월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40시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자세한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주요 내용 위주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질의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랑 현장 질의해서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좀 많이 질문하신 내용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월 초과 신설된 탄력근로제 도입해서 할 때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좀 설명해 달라라는 내용들이 있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꼭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제한을 두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입 전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감소하지 않는 임금 보전 방안이면 되는데 그걸 노사가 이제 적절한 방안으로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얘기로는 일정 부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산 수당이 줄다 보니까 그냥 보존 수당 명목으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 많은 주에는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가산 수당을 지급해서 이제 임금 수준이 없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가산율을 뭐 인상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통상임금 수준을 높여서 이제 임금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노사가 어떤 방법이 절정할지는 이제 그 노사가 합의해서 이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용자가 마련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기 단위 탄력 근로제 사용 가능한지 이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에 3개월 이내 탄력을 하셔도 되고 현재는 이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니까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면 반기 단위로도 가능한 거죠. 연봉제, 시간의 수당, 관리 포인트 이런 부분 질문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개발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 연봉제로 임금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포괄임금 같은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으로 운영했을 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이 포괄임금으로 노사가 책정한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고정 OT 수당이나 이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익을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 행정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포괄임금이라 또는 연봉제라고 해서 근로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게 다 허용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봉을 통해서 지급받는 임금보다 추가로 근로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를 지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이게 뭐 50인 주 50인 도입 때문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 많은데요. 예. 아무래도 주 52시간제 도입하게 되면 이제 장시간 근로가 어렵다 보니까 추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함께하기라든가 이런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신규 인력 채용한 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랑 그리고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 52시간제에 따라서 신규 인력이 채용되게 되면 또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임금 감소분을 사용자가 일정 부분이라도 보존을 해주는 경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일자리 함께하기 통해서 신규 인력 채용하기 한 경우에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랑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존해 준 경우에는 그 보존분의 일부를 또 지원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저희가 고용센터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한번 또 제도 정확히 안내 받으셔서 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신규 채용하게 된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기존 재직 근로자의 임금 보존에 대해서 좀 지원받아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해드리고요. 또 질문이 이제 근로시간 변경 관련된 질문이 좀 있는데 통상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어서 좀 출퇴근 시간이 조정할 이슈가 생겼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래처나 고객사에서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근로자 동의 얻어서 가능하십니다. 그거 뭐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당일에 원래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오늘 부득이 있으니까 8시 출근해서 그 빨리 진행을 하고 5시 퇴근하자, 근로자 동의 얻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6시 퇴근해야 되는데 1시간 일찍 이거를 빨리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사자 합의해가지고 근로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8시간을 넘어가서 근로하게 되면 그건 이제 연장 근무가 되긴 하겠지만 근로자 동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근로하실 수는 있는 거고요. 등기이사 주 52시간제 적용받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등기이사 임원은 근로시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뭐 이렇게 딱 구분할 건 아니고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해당되면 등기이사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의 등기 임원이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주주총회에도 참석하고 의사의 의결에도 참석해서 사업 운영 방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이건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죠. 사업자 회사의 운영 방침에 관여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다만 명함만 임원을 파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직책만 임원으로 돼 있고 사실상 출퇴근 의무 매일 있고 업무 지시 받고 복무에 있어서도 휴가를 간다거나 이럴 때 결제를 다 받아야 되고 이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적용이 되죠.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아르바이트 채용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이게 주 52시간제는 상용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받고 채용한 상용,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노사협의회 의원은 근로자 대표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근로자 협의회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자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노사협의회를.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해가지고 합의하면 안 되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요. 그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의 대표권만 있는 게 엄밀히 말하면 맞고요. 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 절차를 거치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그분이 워낙 근로자들한테 신망도 있고 하니까 이분을 근로자 대표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어떠냐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투표 절차를 거쳐서 됐다라면 그때는 이제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니까 합의합시다 해서 이렇게 합의하는 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허용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또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협회 쪽에 네. 고용 유지 때는
고용유지 때는 뭐 월 1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신설되는 어떤 지원 조항인가요?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언론에 주 52시간 기업 고용유지 때는 월 1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런 것이 기사에 났었는데 이렇게 신설되는 어떤 지원 조항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항을 얘기하시는 건지. 네, 기존에 있던 제도 내용이고요. 네. 신설된 네, 내용은 신설된 아니고요. 제도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그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 알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 홍보하고요. 예, 그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드렸던 노동부의 근로감독 정책단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이제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정부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추가로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그 신규로 채용을 하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40만에서 80만 원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 근로자가 재직자가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4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80만 원, 40만 원 더해가지고 12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정부 지원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선택근무제, 그다음에 또 시차 출퇴근제, 또 재택근로제, 또 원격근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원격근무제 하려고 해도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고 재택근로 해도 뭐 정보통신기기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시차 출퇴근제나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같은 거 도입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이겠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근로자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 거니까 이제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거의 한 6천 개 정도 사업장에 근로자 한 3만 명 분해되어 가지고 한 500억 정도 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니까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자가 추가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활용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이거는 꼭 근로자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 선택근로를 하거나 재택근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이상인 감독관이 한참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그럴 경우 저희 회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소속 고객사가 어떤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가 합의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소속 회사가
그 지금 고객사에 그러면 그 TF나 팀식이 꾸려져서 고객사에 가가지고 근무 네, 하는 일대일로도 거죠? 가 있고, 네. 저희 고객사의 직원이 여러 프로그램을 뭐 실시간으로 뭐 오류 있을 때 해준다거나.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게 파견 근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소속 근로자인데 팀장이라는 팀을 꾸린 차례 상태에서 근무하는 장소만 변경되는 개념이 크거든요. 네. 네. 아마 프리랜서 직원분들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1대1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럴 경우 고객사의 관리 감독으로 이렇게 뭐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52시간을 뭐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 회사가 고객사한테 뭐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좀 궁금한 게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한 분 가 있다 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근로자인 걸 전제로 얘기를 할게요. 뭐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라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은 뭐 더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근로자 이제 한 분이 가서 계셔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는데 우선 파견으로 가시는 건지 용역으로 가는 건지가 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에요. 용역 계약인지 파견 계약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파견 계약이라면 물론 파견 계약이라면 첫 번째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업무가 아닌데 파견이라면 이건 출발부터 불법이 돼 버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돼 버릴 거고 지금 말씀드린 용역 상태라면 근로시간 관리의 책임은 지금 말씀하신 분 사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근데 파견이면 적법한 파견이면 파견 근로자를 받아서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맺은 계약이 파견 계약이냐 용역 계약이냐 따라서 근로시간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이 나냐 고객사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파견 계약을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라는 거는 내가 나하고 A하고 B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분이 C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A와 B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B는 C사에 가서 파견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 파견 근로를 정상적으로 체결한 정상적인 파견 근로자로 한다면 파견된 사업장에서 그분의 임금도 지급하고 그분의 근로 관계 뭐 시간 근태 이런 거 다 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파견 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용역 계약을 하면 A인 내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태나 이런 거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파견은 26개 파견할 수 있는 26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제 불법 파견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기업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인데 그걸 중소기업에서 관장한다면 그는 사실은 법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파견이 허용이 되는 업종을 늘릴 것인지 여부는 이제 별도의 논의니까 여기서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또 혹시라도 아니 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뭐 10인일 수도 있고 20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뭐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근로자 대표가 뽑히지 않는 경우 이런 뭐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업체도 불가능하겠지만 근로자도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개선책이 부분은 있는지. 이제 지금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이 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이제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쉽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근로자 과반수를 넘어가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규정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경사노위, 옛날로 따지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게 투표 또는 거수 등 이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또는 뭐 거수 이런 걸 해가지고 민주적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이 딱 정해졌으면 괜찮은데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6개월짜리 탄력 근로제 도입을 해야 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돼. 그러면은 누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20명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업주가 이제 그렇게 근로자들한테 자,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건에 대해서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개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뽑을 때 사업주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들끼리 자유스럽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가압을 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유도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시는 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그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탄력 근로제 도입을 하려면 근로자 대표가 항상 이제 그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근로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잘 대표를 선출해 주시라라고 자꾸 이제 부탁을 하고 권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간주근로 도입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탄력 근무제 그 도입을 위해서 또 새로운 근로자 대표를 또 선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작년에 선출했던 근로자 대표가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이 해당 건에 대해서 해야 돼요. 해당 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간주근로제에서 하셨으면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사실은 이번에 6개월짜리 탄건을 한다. 그러면 6개월짜리 탄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겠다. 그거를 근로자들 아는 상태에서 이제 뽑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6개월짜리 쓰고 내년 또 1월 달에 또 6개월짜리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같이 근로자 대표를 또 선출하고 그 사인을 받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 계약서 상에 보면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3개월 그러니까 어떤 제도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뽑는지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면 그 사람 그 지위는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근로자가 한 20명일 때 대표였는데 한 200명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대표로 보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거고, 또 말씀하시는 취지가 6개월 끝났으니까 또 서면 합의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6개월 탄력을 만약 한다 그러면 유효 기간을 꼭 6개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게
우리 한 1년간 또는 2년간 하겠다 그러면 6개월짜리가 또 한 번 그냥 가는 거예요. 별도 합의 없어도. 그러니까 6개월 끝날 때마다 매번 합의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효 기간을 노사가 정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년, 이 6개월짜리 탄력을 1년간 운영하겠다, 2년간 운영하겠다. 그 기간 정하시면 그건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실시간 채팅 그럼 추가로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무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9시까지 근무한 경우 연장 근무 인정해 줘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 초과 근무 연장 근무할 때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거나 결제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다만 이게 사전에 올리지 않았는데 근로한 거를 사용자도 알고 있고 그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안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연장 근로 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 반드시 하고 부서장 하라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계속 지적했는데도 해서 아예 이제 연장 근로 하지 말라라고 금지까지 했는데도 그냥 본인이 결제도 안 받고 남아서 찍고 간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시간 그것까지 인정해 주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9시까지 근로한 게 맞는 거고 비록 사전에 신청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연장 근로를 했다라는 걸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승인을 했다면 그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건데요.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에 반해서 그냥 본인이 임의로 남아서 9시에 막 찍고 간다. 이것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요. 퇴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서류 정리하고 짐 싸다가 30분 6시 퇴근인데 6시 반에 찍고 가는 거 이거 수당 줘야 되나요? 이것까지 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저희가 통상적인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딱 9시에 맞춰서 다 출근하진 않잖아요. 뭐 8시 30분 오거나 20분 와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챙겨보고 뭐 일정 스케줄 보고 하죠. 그러면 20분 일찍 온 것도 그럼 다 근로시간 인정해주고 6시에 업무 딱 끝나고 내 짐 싸는 또 20분 다 수당 주고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는 종료됐고 본인이 퇴근하는데 준비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건 아니고요. 다만 6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6시에 작업이 끝났는데 같이 이 작업장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30분 걸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마감 작업. 이거는 개인의 퇴근 준비가 아닌 경우 그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있겠죠. 뭐 작업장을 널브러져 있는 장비를 원위치로 이전시킨다든가 작업장 청소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 그거는 근로시간의 연속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연장 근로 때 석식 시간 포함하나요? 석식 시간 휴게 시간으로 잡고 있으면 그건 근로 시간은 아니죠. 밥 먹고 쉬는 시간이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 석식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주거나 유급으로 해 주겠다 이런 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제로 밥 먹고 휴게하는 시간이면 그건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죠. 선택근무제에서 본인이 정한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집계해야 되는 선택근로제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일일 근무 시간이라든가 근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근데 다만 선택근로제 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로자들 다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 혼자 나와서 하다 가는 거 이런 것까지 허용해 주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가 근로를 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하는 시간대 뭐 새벽 2시에 와서부터 찍는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관리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택이라도 이제
일정 부분 이 시간에는 출근 안 돼라고 통념상 허용되는 시간 내에서 제한은 둘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앞뒤로 3시간 또는 4시간 내에서 스케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도 인정해준다, 사업주도. 근데 그 시간이 넘어간 뭐 밤 00시부터 06시까지 출근해서 일하는 거, 이 시간대는 안 된다, 이렇게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 시간대까지 막 혼자 와서 하다 가라, 이렇게까지 허용하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휴게 시간 이것도 포함되나요? 근데 오늘 벤처기업인데 건설 쪽도 계셔서 이 질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휴게 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야외고 특히 여름철이나 더울 때 한 번에 근로를 쭉 하다 보면 그 고열이라든가 그 온도 습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사병 이런 걸로 쓰러지다 보니까 중간에 짬 시간으로 간식을 하는데, 그게 근무 장소 내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30분 끝나자마자 바로 뭐 이제 근로 투입돼야 되고 하는 경우들. 근데 이 30분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꼭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시간 하다 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요 30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간식 먹으면서 다음 작업 위에서 대기하는 성격인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건설 현장에서는 이 중간에 그 5개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요걸 임금을 지급하면서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도 종종, 대기 시간으로 보고 운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휴일 근로, 토요일 날 가산 수당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일단 휴일 근로는 법정 휴일이랑 약정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이죠. 그리고 약정 휴일은 노사가 약정한 휴일이고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토요일은 무조건 휴일이다는 아닙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주 40시간제를 주 5일 형태로 운영할 때 일요일은 주휴일이라서 휴일이지만 토요일은 노사가 휴무일로 정할 수도 있고 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을 통해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근무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휴일로 정하지 않고 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죠. 다만 연장 근무가 되게 되면 연장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연장 근로라는 거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으면 이미 그 주에 40시간 근로를 한 상태고요. 근데 불가피하게 토요일 날 8시간을 또 근무하게 됐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40시간 다 하고 토요일 날 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이건 연장 근로가 됩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 가산수당 50%가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산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휴일 근로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연장 가산수당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 날 10시간 하더라도 휴일이 아니면, 토요일이 휴일이면 8시간 초과한 2시간은 100% 가산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10시간 근무했어도 10시간 전체 다 50%만 가산이라는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출퇴근 이제 질문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제 배포해 준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좀 이거는 저희도 뭐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게 과연 저희가 근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게 규격화된 표준화된 거를 저희가 딱 주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도움이 되는지도, 물론 이제 영세한 데는 활용할 때가 있는데
업종마다 특이사항이 맞는 근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건 한번 또 고민을 해보고. 저희 휴일 근무제 할 때 휴일에 근무하실 때 혹시 시간당에서 대체 휴일로도 전향 가능할까요? 예, 우리 지금 저기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보상휴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원래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대신 휴일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4시간 뭐 이렇게 됐으면 1.5배 해서 이렇게 지급을 대체휴일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는 딱 그래서 그 보상휴무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약간 그 유연근로제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부분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하여튼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이게 업종별로 또 직종별로 정말 무지하게 많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협회나든지 어떤 이런 뭐 관계 부처라든지 한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저기 예. 근무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설계 업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일을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 이제 좀 밤에 좀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낮에는 담배 피러 가서 막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30분씩 있다 오고 뭐 화장실 가서 뭐 30분씩 있다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지만 8시간을 풀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50%도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잔업을 또 하게 돼요. 저희 같은 제가 원하는 것도 잔업 다 필요 없고 진짜 근무 시간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저녁값 밥값 나가야 되지 또 잔업비 조금이라도 줘야 지금은 이제 많이 주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주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또 차가 막히니까 아예 밥 먹고 가려고 그냥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워낙 일을 뭐 진짜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52시간대 도입되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은 안 지켜져요. 그럼 내가 이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제 파트장, 팀장 사인 없으면 잔업 시키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파트장님들은 이제 잔업을 안 하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워낙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알잖아요. 십성을 이쪽에만 30년 경력이 넘으니까. 근데 낮에는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나라에서도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으니 근무 시간에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정말로 제가 다른 회사 저희 같은 업종의 대표님하고도 상의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자기도 봐도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저기 뭐야 그럴 때 관리하는 방법이 진짜 이게 맞는지 52시간제가 사실은 그랬을 때 방안을 어떻게 좀 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의 이제 직원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하면 그걸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기분이 또 살짝 안 좋은가 봐. 너무 카운트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오랜 기간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잠깐만요. 지금도 이제
전자 시스템에 의한 근태 관리는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퇴근을 네.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찍든지 뭐 카드를 찍든지 뭐 찍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근로시간 자체를 네. 쭉 체계적으로 법에 딱 맞게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이제 가서 고민을 해보겠는데 그 전에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래요.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을 풀로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는 6시까지 풀도 진짜 막 풀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6시간만 넘어가면 지쳐가지고 못해요, 사실은. 게다가 만약에 저녁 먹고 한 2시간 더 야근을 해? 9시까지 정말 이렇게 풀로 진짜로 내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일을 해서 한 2, 3일만 일하면은 진짜 못 건들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소수의 인력이 장시간 일을 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게 사실 굉장히 관행화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임금이 낮았고 그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한 방법이 OT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좀 이렇게 비생산적인 근로 관행을 없애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퇴근하고 그러면은 그 일할 때 확실히 일해서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하루에 10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받았으면 지금은 8시간만 일하고 11만 원 받자 이렇게 가자는 게 이 근로시간 주 50시간 단축의 기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일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뽑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렇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 저기 퇴근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근로자가 막 이제 자발적으로 막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사실은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을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면 대표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연차 휴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 휴가가 뭐 이제 뭐 하루에 1년에 뭐 15일치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사실 법에 우리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근로자가 법적으로 15일치 연차 권리가 생겨도 사업주가 법에 따른 저기에 의해가 절차에 의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하면 나중에 그게 면책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분명하게 이거는 충분히 낮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밥 먹고 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그 노무 수령은 거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관행을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아까 그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도 가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사람은 그렇진 않는데 이제 특정적인 몇 사람들은 이제 지각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지각 10분씩 계속 10분씩 그냥 몸에 배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10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런 시간도 모아지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근무 시간 전에 뭐 10분 전에는 5분 전에는 와 있어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뭐 빼도 되는 거예요? 뒷시간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별의별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이거 너무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 너무 것도- 그런까지 뭐 그러니까 아, 저희는 이제 그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 드려요. 근데 이제 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행들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뭐 그거는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예. 지금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출근 찍고 퇴근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나갈 때 또 찍고 들어올 때 찍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카운터를 안 했는데 중간에 나가서 이제 뭐 담배 피다가 30분씩 있다가 또 찍고 들어오면 중간에 찍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다 빼도 되는 거예요?
근무해서 사업자 장소 그,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초반에 주 네. 52시간제 처음에 네. 18년 7월에 시행될 때요. 예, 대기업에서 그거를 했었어요. 예, 예, 커피 마신 시간, 네. 담배 핀 시간 뺐다고 예, 예. 그 언론에서 엄청 뭐 저기가 뭘- 되긴 했는데 네. 어떻게 그거는 다 빼는 게 법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럼 빼지 예.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이석과 이거는 뭐 이제 징계는 변론으로 하고 내부적인 이게 근무 불성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그걸 하더라도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온 시간, 흡연하고 네. 온 시간, 차 마시고 온 시간 이거를 근로 아니면 뭐 안 손님이 와서 나갔다 그냥 업무적인 아닌 뭐 아는 사람이 와서 뭐 1시간 동안 비우고 왔다던가. 상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뭐 저기 뭐그 화장실 가는 시간도 다 일일이 뭐 10분 빼고 못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건 진짜 아주 그 회사라는 게 아주 냉정한 곳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예. 냉정하려고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또 우리 사회 상규를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예를 들면 화장실 한번 갔는데 갈 때마다 1시간씩 걸리더라. 뭐 업무랑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루에 2번씩 3번씩 만나더라. 나가서 뭐 점심 시간에 갔다가 예를 들면 1시간 먹고 왔는데 뭐 2시간 3시간씩 걸리더라.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뭐 몇 번씩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용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그런 이제 그 그건 징계나 사내의 징계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휴가나 주고 예.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저희 직원이 그런 직원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자르진 못해서 제가 사실은 무급휴가를 보냈거든요. 너무 심해서 그게. 근데 그런 직원이 가끔가다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직원이 별의별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 몇 것까지 명이 저희가 있을 다 때는 일일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네. 말씀드리지만 좀 이렇게 그 대신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심하다 싶으면 쭉 축적을 해두실 필요는 있죠. 기록도 해놓으시고 축적을 해놓고 그렇게 그런 거는 뭐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할 필요는 있는데 그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뭐 잔업 시간에서 예, 빼야 된다. 정확하게 뭐 그러면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까지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상식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실시간 질문에 간단히 답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 주 52시간 이렇게 최대한 준수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불가피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연장 근로 위반하게 되면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그 처벌했다고 저희가 바로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하게 되는 주요 경로들이 근로자가 이제 퇴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신고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고소 고발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장 부시로 점검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신고 사건이나 사업장 점검 결과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면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위반했네요 하고 사법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보통 3개월 내에 연장 근로가 없도록 근로시간을 운영하라고 시정 기간을 드리고요. 부득이 그게 어려우면 1개월 추가로 해서 1회에 한해서 1개월 추가로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정 기간 내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상태로 개선이 되면 거기서 이제 내부 행정 종결이 돼요. 사법 처리까지 가진 않고요. 다만 거기 시정 기간을 줬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건 조사를 해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게 되는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법 처리 검찰에 가게 되면 최종 구형은 검찰에서 하게 될 텐데 벌칙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고소 고발을 직접 근로자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소 고발 제도 취지 자체가 법 위반을 개선하는 것보다 법 위반한 사업자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법 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시정 기간이나 이런 게 부여되는 게 아니고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할 때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 52시간을 준수하려고 사업주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같이 조사를 해서 이제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종에 따라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 직종에 따라 어느 직종은 탄력을 하고 어느 직종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근로자 대표를 따로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 어쨌든 탄력이랑 선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라는 거를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출된 대표라면 그 대표가 어차피 근로자들한테 이 두 제도 때문에 대표권 행사한다는 걸 아니까 두 개 다 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하실 수 있어서 그 한 분과 도입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 52시간 관련해서 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고객 상담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국번 없이 1350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있으실 때마다 부담 없이 그 상담센터 안내도 받으시고, 또 사업장 소재지별로 관할하는 저희 48개 지방관서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노동법 담당하는 근로개선 지도과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감독관들 통해서도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혹시? 여튼 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주 52시간제를 왜 하냐?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하는 거지? 이거 불편하고 뭐 불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하루에 주 52시간제가 아니고 사실은 주 최대 52시간제인 거예요. 주 40시간제가 기본인 것이고 최대 52시간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의 근로자로서 육체 노동을 하든 정신 노동을 하든 주 52시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이제 최대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해가지고, 즉 과로사죠. 쉽게 말하면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 즉 하루에 2분 정도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 끼임 사고나 추락 사고에서 돌아가시는 사고 사망자가 연간 900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거랑 비슷할 정도로, 뭐 약간 작지만 과로사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 시절에 일부러 밥 먹고 가기 위해서 야근하고 대충 뭐 대여섯 시간 정도 일하고서 그냥 오버티오 수당 타가고, 그런 이제 비생산적인 관행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제는 한번 그 고리를 끊어주고 정말로 일할 때는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특히 저희가 이제 현장 전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노무사한테 의뢰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지방간서에 현장 지원과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직접 의뢰 신청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단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사업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